여기 곧 리조트 개발 들어갑니다. 가게 비울 준비하세요. 무슨 소리야? 여긴 내가 20년째 운영해온 가게라고! 추억은 추억대로 간직하시죠, 사장님. 놔! 이거 놓으라고! 내가 뭐 잘못했어, 이거 놔! 안녕하세요. 저는 윤혜정입니다. 올해 67이죠. 통영 여기 곧 항구에서 리조트 개발 식당을 하고 들어갑니다. 있어요. 가게 이름은 제 이름을 따서 혜정식당이라고 지었습니다. 벌써 20년째 이 자리를 지키고 있네요. 새벽 5시면 어김없이 눈이 떠집니다. 몸이 기억하고 있거든요. 이불을 걷어내고 일어나 창문을 열면 바닷바람이 제일 먼저 들어와요. 짠 내음이 코끝을 스치죠. 그 냄새가 좋습니다. 하루를 시작하는 신호 같은 거예요. 식당 문을 열고 들어서면 어제 닦아둔 테이블이 보입니다. 의자를 하나씩 내리고 걸레질을 시작하죠. 바닥이 반질반질해질 때까지 닦아요. 손님을 맞을 준비는 그렇게 시작됩니다. 6시쯤 되면 업 한 장에 갑니다. 아침마다 가는 길이에요. 횟집 사장님들, 식당 주인들이 모두 그 시간에 모이죠. 얼굴 익은 분들과 인사를 나눕니다. 사장님, 오늘 물 좋네요. 상인들이 웃으며 말을 걸어요. 저도 웃으며 대꾸하죠. 그러게요. 생선 좀 싱싱한 거로 주세요. 고등어, 갈치, 멸치. 오늘 손님상에 올릴 생선들을 골라 담습니다. 무게를 재고 값을 치르죠. 비닐봉지 가득 생선을 담아들고 식당으로 돌아와요. 손이 시릴 때쯤이면 해가 조금씩 떠오릅니다. 식당 주방에서 생선을 손질하는 시간이 가장 좋아요. 칼로 비늘을 벗기고 내장을 빼내죠. 흐르는 물에 깨끗이 씻어냅니다. 손끝에 차가운 감촉이 전해지지만 익숙해요. 20년 동안 매일 해온 일이거든요. 아침 8시가 되면 손님들이 하나둘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단골 손님들이 많아요. 사장님, 오늘도 잘 부탁드립니다. 인사를 건네며 자리에 앉죠. 저는 웃으며 대답해요. 네, 고객님.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주방에서 국을 끓이고 반찬을 담습니다. 뜨끈한 밥을 퍼서 상을 차리죠. 손님들 앞에 밥상을 내려놓을 때면 뿌듯해요. 잘 먹겠습니다. 그 말 한마디가 힘이 됩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게 벌써 10년 전 일이에요. 그때 아들 세준이가 29이었죠. 이제는 39입니다. 장가도 가고 며느리도 얻었어요. 소희라는 착한 여자예요. 함께 살고 있죠. 이 집에서요. 집은 식당 바로 위층에 있습니다. 계단을 올라가면 되거든요. 좁지만 따뜻한 집이에요. 남편과 함께 장만한 곳이죠. 세준이를 키운 집이기도 하고요. 이 집이 제 삶의 전부입니다. 그날도 평범한 아침이었어요. 손님들이 밥을 먹고 계산을 하고 나가죠. 맛있었습니다, 사장님. 인사를 받으며 배웅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이 열리더니 낯선 남자가 들어왔어요. 정장을 입은 사람이었습니다. 키가 크고 인상이 날카로워 보였죠. 손에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어요. 식당 안을 둘러보더니 제게 다가왔습니다. 사장님이십니까? 목소리가 차가웠어요. 손님 같지 않았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그런데요. 그 사람은 명함을 꺼내 건넸어요. 장도혁. 개발 컨설팅이라고 적혀 있었죠. 뭔가 불길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여기 곧 리조트 개발 들어갑니다. 그가 무표정하게 말했어요. 저는 어리둥절했죠. 무슨 소리예요? 이 일대 전체가 재개발 구역으로 지정됐습니다. 집 비울 준비하셔야죠.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재개발이라니요. 20년을 지켜온 식당을 남편과 함께 산 집을 비우라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였어요. 허튼 소리 하지 마세요. 여긴 제 집이에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화가 나고 불안했죠.
그런데 그 사람은 웃었어요. 비웃는 것 같았습니다. 법적 절차는 다 끝났어요. 보상금 받고 나가시면 됩니다. 서류 가방에서 종이 몇 장을 꺼내 테이블 위에 놓았죠. 빼곡한 글씨들이 눈에 들어왔어요. 무슨 말인지 하나도 이해가 안 됐습니다. 이건 뭐예요? 보상 안내문이죠. 읽어보시고 연락 주세요. 그는 그렇게 말하고 돌아섰습니다. 문을 열고 나가더니 차에 올라타 사라졌어요. 남은 건 테이블 위 서류들 뿐이었죠. 손이 떨렸습니다. 서류를 집어들었지만 글자가 제대로 보이지 않았어요. 가슴이 두근거렸죠. 숨이 막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저녁 세준이와 며느리 소희가 식탁에 앉았어요. 저는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이게 뭔지 좀 봐줘. 세준이가 서류를 받아들었죠. 한참을 들여다보더니 표정이 굳어졌어요. 재개발이네요. 그게 무슨 소리야? 이 일대가 리조트 개발 지역으로 묶였대요. 집주인들한테 보상하고 철거한다는 거예요. 며느리 소희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어머님, 혹시 이 얘기 들으신 적 있으세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처음 듣는 소리야. 누가 마음대로 이래? 세준이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뭔가 말하려다가 입을 다물었죠. 그 표정이 이상했어요. 불안해 보였거든요. 세준아, 너 뭐 하는 거 있어? 아니요. 저도 모르는 일이에요. 대답이 빨랐습니다. 너무 빨라서 오히려 수상했죠. 소희가 세준이를 쳐다봤어요. 눈빛이 날카로웠습니다.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어요. 천장을 보며 누워 있었죠. 남편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함께 이 집을 보러 왔던 날, 계약서에 도장을 찍던 날, 세준이가 태어나 처음 이 집에 들어온 날, 모든 게 눈앞에 그려졌어요. 이 집을 잃으면 안 됩니다. 식당도 지켜야 해요. 평생 일군 것들이거든요. 남편과의 추억이 깃든 곳이죠. 세준이를 키운 공간이기도 하고요. 창밖으로 바닷바람이 불어왔습니다. 파도 소리가 들렸죠. 언제나처럼 잔잔한 소리였어요. 그런데 그날 밤 그 소리가 유난히 쓸쓸하게 느껴졌습니다. 테이블 위에 놓인 명함이 눈에 들어왔어요. 장도혁. 그 이름이 머릿속에 박혔죠. 내일 전화를 걸어야 할지 아니면 무시해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이 집을, 이 식당을 쉽게 내줄 수는 없다는 거요. 무슨 일이 있어도 지켜낼 거라고 다짐했습니다. 새벽 5시 눈을 떴습니다. 몸이 또 기억하고 있었죠. 창문을 열었어요. 바닷바람이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그날 그 바람은 예전과 달랐어요. 뭔가 불안한 기운이 섞여 있는 것 같았죠. 식당 문을 열고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엎한장에 가서 생선을 샀어요. 손질을 하고 국을 끓였죠. 손님들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게 평범했어요. 그런데 뭔가 달랐습니다. 가슴 한편이 무거웠거든요. 보이지 않는 먹구름이 머리 위에 떠 있는 것 같았죠. 며느리 소희가 식당에 내려왔습니다. 조용히 제 옆에 섰어요. 어머님,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거짓말이었어요. 괜찮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내색할 수 없었습니다. 며느리를 걱정시키고 싶지 않았죠. 소희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세준 오빠, 요즘 이상해요. 이상하다니? 밤에 전화를 자꾸 받거든요. 누군지 안 말하고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뭔가 잘못되고 있는 거예요. 세준이한테 무슨 일이 생긴 걸까요? 그날 오후 식당 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장도혁이었어요.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었죠. 2명의 남자가 함께 들어왔습니다. 사장님, 생각해 보셨어요? 차갑게 물었습니다. 저는 곧게 서서 대답했어요. 안 팔아요. 여긴 제 집이에요.
그럼 어쩔 수 없죠. 그가 웃었습니다. 섬뜩한 웃음이었어요. 그리고 한마디 더 던졌죠. 법대로 하겠습니다. 그들이 나간 뒤 식당은 다시 조용해졌어요. 하지만 제 마음은 요동쳤습니다. 폭풍이 몰려오고 있었어요. 평온했던 일상이 흔들리기 시작한 거죠. 세준이가 조선소에서 나온 지 1년이 넘었습니다. 구조조정이라는 말로 포장됐지만 결국은 해고였죠. 20년 가까이 용접공으로 일했는데 하루아침에 잘렸어요. 퇴직금은 받았지만 금방 바닥났습니다. 처음 몇 달은 괜찮았어요. 새 일자리를 찾아보겠다며 여기저기 이력서를 넣었죠. 하지만 나이가 걸림돌이었습니다. 39이라는 나이가 젊지도 그렇다고 경력이 돋보이지도 않았거든요. 세준이는 점점 지쳐갔어요. 집에만 있는 시간이 길어졌죠. 아침에 일어나면 컴퓨터 앞에 앉아 채용 공고를 뒤적였습니다. 점심 먹고 나면 소파에 누워 텔레비전을 봤어요. 저녁이 되면 술을 마셨죠. 소희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물었습니다. 오빠, 오늘은 어디 연락 왔어요? 아니, 아직. 세준이는 고개를 돌렸어요. 며느리 눈을 마주치기 싫었던 거죠. 남편으로서, 가장으로서 무능하다는 생각이 들었을 겁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옛 동료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조선소에서 함께 일했던 김 과장이었죠. 술 한잔 하자는 제안이었습니다. 세준이는 오랜만에 밖으로 나갔어요. 선술집에서 소주잔을 기울이며 김 과장이 말했습니다. 요즘 괜찮은 투자처 하나 알게 됐어. 해외 선박 펀드인데 수익률이 괜찮더라고. 세준이가 관심을 보였죠. 얼마나 되는데? 석 달에 10%. 확실해. 귀가 솔깃했습니다. 돈이 돈을 벌어준다니 매력적이었죠. 김 과장은 자기도 이미 넣었다며 증명서까지 보여줬어요. 세준이는 그 자리에서 투자를 결심했습니다. 문제는 종잣돈이었어요. 통장에 남은 돈이 얼마 없었거든요. 그래서 대출을 받기로 했습니다. 김 과장이 소개해준 대부업체였죠. 금리가 좀 높았지만 단기간이니까 괜찮다고 생각했어요. 서류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2천만 원을 빌렸죠. 투자 계좌로 돈을 넣었어요. 첫 달에는 정말로 배당금이 들어왔습니다. 200만 원이었죠. 세준이는 안도했어요. 하지만 2달째부터 이상했습니다. 연락이 끊긴 거예요. 김 과장 전화는 먹통이었고 투자회사 번호도 통하지 않았죠. 세준이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사기당한 거예요. 패닉이 왔습니다. 손이 떨리고 식은땀이 났죠. 당장 갚아야 할 대출 원금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그런데 더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대출 서류를 다시 읽어보니 무서운 조항이 박혀 있었죠. 채무 불이행 시 연대보증인 및 가족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 가능. 세준이는 그 문장을 보고 얼어붙었습니다. 어머니 집이 담보로 잡힐 수 있다는 뜻이었어요. 자기 한 사람 잘못으로 평생 일군 식당과 집을 잃게 만들 수도 있는 거죠. 이자가 붙기 시작했습니다. 월 200만 원씩 내야 했어요. 세준이는 있는 돈 없는 돈 긁어 모아 겨우 첫 달을 넘겼습니다. 하지만 두 번째 달은 막막했죠. 돈이 없었거든요. 연체가 되자 독촉 전화가 오기 시작했어요. 하루에 10통씩 걸려왔습니다. 세준이는 전화를 받지 않았죠. 문자 메시지가 쌓여갔어요. 채무 변제 요구, 법적 조치 예정, 가압류 통보, 협박 같은 말들이 화면을 채웠습니다. 밤잠을 잘 수 없었어요. 눈을 감으면 빚쟁이들이 집 앞에 몰려오는 장면이 떠올랐죠. 어머니가 쫓겨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소희가 실망하는 얼굴이 눈앞에 그려졌어요. 세준이는 술로 하루를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편의점에서 소주를 사다가
방에서 혼자 마셨어요. 취하면 잠깐이라도 잊을 수 있었거든요. 하지만 깨면 현실이 더 참담했죠. 소희가 눈치챘습니다. 남편 행동이 이상했거든요. 밤마다 술 냄새를 풍기고 전화가 오면 밖으로 나가서 받았죠. 책상 서랍을 잠가놓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소희가 물었습니다. 오빠 무슨 일 있어요? 아니야. 아무 일 없어. 그런데 왜 자꾸 전화를 피해요? 그냥 친구들이야. 거짓말이었습니다. 소희는 알고 있었죠. 하지만 더 묻지 않았어요. 남편이 말하기 전까진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석 달이 지나자 빚은 1억 원으로 불어났습니다. 원금의 이자, 연체료가 눈덩이처럼 커진 거예요. 세준이는 무너졌죠.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금액이었습니다. 그때 전화가 왔어요. 낯선 번호였죠. 받지 않으려다가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윤세준 씨 맞죠? 목소리가 차갑고 무거웠어요. 누구세요? 장도혁입니다. 한번 만나시죠.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장도혁. 어머니한테 재개발 얘기를 꺼냈던 그 사람이었어요. 왜 그 사람이 자기한테 전화를 하는 걸까요? 다음 날 항구 근처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장도혁은 정장을 입고 있었죠. 여유로운 표정으로 커피를 마시고 있었어요. 세준이는 떨리는 손으로 의자를 끌어당겨 앉았습니다. 오랜만이네요. 장도혁이 웃으며 말했어요. 세준이는 어리둥절했죠. 저희 만난 적 있나요? 기억 안 나시겠죠. 하지만 전 윤세준 씨 사정 잘 알아요.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무슨 말을 하려는 걸까요? 1억 원. 갚기 힘들죠? 세준이는 숨이 막혔어요. 어떻게 아는 거죠? 그거 사실 제가 만든 건데요. 뭐라고요? 김 과장 아시죠? 그 사람도 제 사람이에요. 투자 사기, 대출 다 제가 짠 거예요.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모든 게 계획된 일이었다는 말이었죠. 자기가 덫에 걸린 거예요. 왜 이런 짓을? 간단해요. 당신 어머니 집이 필요하거든요. 장도혁이 서류 한 장을 꺼내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집만 넘기면 빚 다 정리해 줄게요. 깨끗하게요. 세준이는 고개를 저었어요. 안 돼요. 그건 어머니 집이에요. 그럼 법적으로 가압류 들어갑니다. 어차피 결과는 같아요. 차이는 당신이 선택하느냐, 법이 강제하느냐죠. 말이 막혔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요. 머릿속이 복잡했죠. 시간 드릴게요. 일주일 안에 답 주세요. 장도혁은 그렇게 말하고 일어났습니다. 카페를 나가는 뒷모습이 악마처럼 보였어요. 세준이는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커피는 차갑게 식었죠. 손은 계속 떨렸어요. 무엇을 해야 할지 갈피를 잡을 수 없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을 때 어머니가 식당에 계셨어요. 생선을 손질하고 계셨죠. 평온한 모습이었습니다. 세준이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자기 때문에 어머니가 평생 일군 걸 잃을 수도 있다는 생각. 그게 세준이를 짓눌렀습니다. 하지만 말할 수 없었어요. 말하면 어머니가 무너질 게 뻔했거든요. 그날 밤 세준이는 또 술을 마셨습니다. 소주병을 비우고 또 비웠죠. 취해서 쓰러질 때까지 마셨어요. 정신을 잃는 게 차라리 나았습니다. 소희가 방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쓰러진 남편을 보며 한숨을 쉬었죠. 이불을 덮어주고 방을 나가려다 책상을 봤습니다. 서랍이 살짝 열려 있었어요.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서류가 보였죠. 대출 계약서, 독촉장, 장도혁의 명함. 소희는 손이 떨렸어요. 하나씩 읽어 내려갔습니다. 1억 원이라는 숫자가 눈에 들어왔죠.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남편이 이런 일을 겪고 있었다니. 혼자 끙끙 앓고 있었던 거예요. 소희는 명함을 집어들었습니다. 장도혁. 어머님한테 재개발 얘기한 그 사람이었죠. 모든 게 연결됐습니다. 재개발, 빚 장도혁? 이건 우연이 아니었어요. 누군가 의도적으로 꾸민 일이었죠. 소희는 서류를 다시 서랍에 넣었습니다. 남편을 깨우지 않았어요. 대신 조용히 방을 나와 거실로 갔죠. 휴대폰을 꺼내 명함에 적힌 번호를 저장했습니다. 내일 어머님께 말씀드려야 했어요. 더 이상 숨길 수 없었거든요. 이 문제는 단순한 빚이 아니었습니다. 가족 전체를 노리는 함정이었죠. 창밖으로 밤바다가 보였습니다. 파도 소리가 들렸어요. 하지만 그 소리는 이제 평온하지 않았습니다. 폭풍 전의 고요함처럼 느껴졌죠. 소희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가만히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다는 거요. 며칠이 지났습니다. 저는 여전히 식당을 열었어요. 손님들이 들어오고 밥을 먹고 나가죠. 일상은 계속됐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무거웠어요. 재개발 얘기가 자꾸 떠올랐거든요. 그날 아침도 평소처럼 시작됐습니다. 업1장에서 생선을 사왔고 주방에서 손질을 끝냈죠. 식당 문을 열고 테이블을 닦았어요. 손님 맞을 준비를 마쳤습니다. 그런데 9시쯤 낯선 차 한 대가 식당 앞에 멈춰 섰어요. 하얀 승합차였죠. 문이 열리더니 조끼를 입은 남자 서너 명이 내렸습니다. 시청 마크가 붙어 있었어요. 한 명이 식당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손에 서류판을 들고 있었죠. 여기 사장님 계십니까? 저는 앞치마를 두르고 나갔어요. 네, 저인데요. 시청 건축가입니다. 불법 구조물 단속 나왔습니다. 가슴이 철렁했어요. 불법 구조물이라니 무슨 소리죠? 무슨 말씀이세요? 저기 밖에 설치된 비가림막하고 테이블이요. 허가 안 받고 설치하셨죠? 손가락으로 식당 앞을 가리켰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그거 20년 전부터 있던 건데요. 허가 받았어요. 기록상 없습니다. 지금 바로 철거해야 합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였어요. 그 비가림막은 남편이 직접 달았던 겁니다. 손님들이 비 맞지 않게 하려고 설치한 거죠. 테이블도 마찬가지예요. 날 좋을 때 밖에서 식사하시는 분들을 위한 거였습니다. 잠깐만요. 확인 좀 해봐야죠. 20년 동안 아무 말 없다가 갑자기 왜 이러세요? 민원 들어왔습니다. 규정상 철거해야 해요. 단속 반원들이 밖으로 나갔습니다. 공구를 들고 비가림막을 뜯어내기 시작했어요. 나사를 풀고 기둥을 흔들었죠. 철거 작업이 시작된 겁니다. 저는 급히 뛰어나갔어요. 안 돼요. 그만하세요. 하지만 아무도 듣지 않았습니다. 비가림막이 떨어져 내렸어요. 쿵 소리를 내며 바닥에 떨어졌죠. 테이블도 들어올려 트럭에 실었습니다. 손님 몇 명이 식당 앞에서 지켜보고 있었어요. 주변 상인들도 나와서 구경했죠.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해정식당 무슨 일이래? 불법이었나 봐.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20년 동안 성실하게 장사했는데 갑자기 불법 딱지가 붙은 거예요. 억울했죠. 철거는 30분 만에 끝났습니다. 비가림막도 테이블도 모두 사라졌어요. 식당 앞이 휑했습니다. 남은 건 나사 구멍들과 먼지뿐이었죠. 단속 반원이 서류 한 장을 내밀었어요. 여기 확인 서명하세요. 손이 떨렸습니다. 펜을 쥐고 이름을 썼죠. 글씨가 삐뚤삐뚤했어요. 앞으로 무단 설치하시면 과태료 나옵니다. 조심하세요. 그렇게 말하고 차에 올라탔습니다. 승합차가 멀어져 갔어요.
저는 그 자리에 우두커니 서 있었습니다. 그때였어요. 검은색 세단 한 대가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차가 멈추더니 문이 열렸죠. 장도혁이 내렸어요. 정장 차림이었습니다. 여유로운 표정이었죠. 어머니, 고생 많으시네요. 비웃는 것 같았어요. 저는 그를 노려봤습니다. 당신이 한 짓이죠? 전 그냥 지나가다 들렀습니다. 거짓말이었어요. 표정에서 다 보였거든요. 이 사람이 민원 넣은 거예요. 단속반을 보낸 것도 이 사람이었죠. 왜 이러세요? 제가 뭘 잘못했습니까? 어머니, 고생하지 마세요. 집 하시면 편해져요.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협박처럼 들렸죠. 이 동네 곧 다 철거됩니다. 어차피 못 버텨요. 가슴이 답답했어요. 화가 치밀어 올랐죠. 하지만 뭐라 말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말문이 막혔어요. 그때 제 시선이 도혁의 뒤쪽으로 향했습니다. 조금 떨어진 곳에 누가 서 있었어요. 익숙한 뒷모습이었죠. 세준이었습니다. 아들이 거기 있었어요. 장도혁과 함께요. 멀찍이 떨어져 서 있었지만 분명 같이 온 거였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다리에 힘이 빠졌죠. 세준이가 왜 저 사람하고 같이 있는 거죠? 세준아. 제가 소리쳤습니다. 세준이가 고개를 돌렸어요. 눈이 마주쳤죠. 아들의 표정이 일그러졌습니다. 창백했어요. 죄책감이 가득한 얼굴이었죠. 세준아, 너 왜 거기 있어? 세준이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입을 벙긋거릴 뿐이었어요. 발이 땅에 붙은 것처럼 움직이지 못했죠. 장도혁이 웃었습니다. 세준 씨는 저랑 얘기 좀 하고 있었습니다. 그죠? 세준이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주 작게요. 저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내 아들이 저 인간 편에 선 거예요? 세준아, 당장 이리 와.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화가 나고 슬펐어요. 배신감이 밀려왔죠. 하지만 세준이는 오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고개를 숙인 채로요. 장도혁이 말했습니다. 어머니, 아드님도 현실을 아십니다. 이 싸움 이길 수 없어요. 닥쳐요. 내 아들한테 무슨 짓 한 거예요?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그냥 좋은 제안 하나 드렸을 뿐이죠. 그는 그렇게 말하고 차에 올라탔어요. 시동을 걸고 천천히 떠났습니다. 세준이는 여전히 그 자리에 서 있었죠. 저는 걸어갔습니다. 아들한테로요. 가까이 다가가자 세준이가 뒷걸음질 쳤어요. 엄마, 저는. 너 뭐 하는 거야?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눈물이 핑 돌았어요. 참으려 했지만 참을 수가 없었죠. 저 사람이 뭐라 그랬어? 돈 준다고 했어?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그럼 뭐야? 왜 엄마 뒤통수 치는 거야? 세준이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눈물이 글썽였죠.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더 이상 견딜 수 없었어요. 돌아섰습니다. 식당으로 걸어갔죠. 뒤에서 세준이가 뭐라 말하는 것 같았지만 듣지 않았어요. 듣고 싶지 않았거든요. 식당 안으로 들어와 문을 닫았습니다. 의자에 주저앉았어요.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죠. 평생 키운 아들이 나를 배신했다는 사실. 그게 제일 아팠습니다. 며느리 소희가 급히 내려왔어요. 밖에서 보고 있었던 모양이에요. 어머님, 괜찮으세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을 리 없었죠. 소희야, 세준이가 무슨 생각으로 저러는 거야? 소희가 잠시 망설였어요. 뭔가 말하려다가 참았죠. 어머님, 사실은 뭐야? 오빠가 빚이 있어요. 많이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빚이라니요. 얼마나? 1억 원이요. 머리가 하얘졌어요.
1억 원. 어마어마한 돈이었죠. 어떻게 그렇게 됐어? 소희가 설명했습니다. 투자 사기, 대출, 연체. 모든 걸 말해줬어요. 그리고 장도혁이 그 빚을 미끼로 세준이를 협박하고 있다는 것도요.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아들이 혼자 그런 고통을 겪고 있었다니. 말도 못하고 끙끙 앓았던 거예요. 왜 진작 말 안 했어? 목이 메었습니다. 소희도 울먹였어요. 어머님한테 걱정 끼치고 싶지 않았대요. 바보 같은 놈. 혼자 다 짊어지려고 했던 거죠. 그래서 저 악당 말에 넘어간 거예요. 하지만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엄마를 배신할 순 없잖아요. 평생 키워준 은혜를 저렇게 갚을 순 없는 거죠. 그날 저녁 세준이는 집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밤이 깊어도 오지 않았어요. 소희가 전화를 걸었지만 받지 않았죠.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천장을 보며 누워 있었어요. 세준이 얼굴이 떠올랐죠. 어렸을 때 모습, 학교 다닐 때 모습, 결혼할 때 모습, 모든 게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 모습, 장도영 옆에 서서 고개 숙이고 있던 모습, 그게 제일 아팠어요. 다음 날 아침 식당 문을 열었습니다. 손님들이 들어왔어요. 하지만 예전 같지 않았죠. 비가림막이 없어서 햇볕이 그대로 들어왔습니다. 밖에 테이블이 없어 자리가 부족했어요. 손님 한 분이 물었습니다. 사장님, 밖에 있던 자리는요? 철거됐어요. 왜요? 불법이래요. 손님이 혀를 찼습니다. 20년 동안 괜찮았는데 갑자기 왜 그래요? 요즘 세상 참. 그 말에 가슴이 먹먹했어요. 저도 모르겠어요. 왜 갑자기 이러는지요. 점심때가 되자 손님이 줄을 섰습니다. 자리가 모자랐거든요. 밖에 앉으실 분들이 기다려야 했죠. 몇 분은 그냥 돌아가셨어요. 장사가 안 됐습니다. 매출이 반으로 줄었어요. 저녁 무렵엔 지쳐서 의자에 앉았죠. 온몸이 무거웠습니다. 소희가 물 한 잔을 가져다 줬어요. 어머님, 좀 쉬세요. 괜찮아. 하지만 괜찮지 않았어요. 몸도 마음도 무너지고 있었죠. 밤이 되어 문을 닫았습니다. 정리를 하고 불을 껐어요. 계단을 올라가 집으로 들어갔죠. 거실이 어두웠습니다. 소희가 방에 들어가 있었어요. 세준이는 여전히 안 보였죠. 저는 소파에 앉았습니다. 텔레비전도 켜지 않았어요. 그냥 어둠 속에 앉아 있었죠. 창밖으로 바다가 보였습니다. 달빛이 파도 위에 반짝였어요. 평화로워 보였죠. 하지만 제 마음은 폭풍이 몰아치고 있었습니다. 집을 지킬 수 있을까요? 아들을 되찾을 수 있을까요?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무것도 확실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게 흔들리고 있었어요. 발밑이 무너지는 것 같았죠.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포기할 순 없다는 거예요. 이 집은 제 삶이거든요. 남편과의 추억이고 세준이를 키운 공간이에요. 쉽게 넘겨줄 순 없습니다. 싸워야 했어요. 어떻게든요. 혼자라도 끝까지 버텨야 했습니다. 어둠 속에서 저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에 박혔죠. 아팠지만 참았어요. 그 아픔이 저를 깨어있게 했거든요. 밖에서 파도 소리가 들렸습니다. 끊임없이 밀려왔다 물러가는 소리였죠. 저도 그래야 했어요. 무너지지 않고 계속 일어서야 했습니다. 긴 밤이었습니다. 아침이 오기까지 너무 오래 걸렸어요. 하지만 결국 해는 떴죠. 새로운 하루가 시작됐습니다. 저는 일어났어요. 씻고 옷을 갈아입었죠. 식당 문을 열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도 살아야 했으니까요. 계속 버텨야 했으니까요. 사흘이 지났습니다. 세준이는 여전히 집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전화도 받지 않았죠. 소희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밤마다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저는 식당 일을 계속했어요. 손님을 받고 밥을 내고 설거지를 했죠. 하지만 마음은 계속 아들 생각뿐이었습니다. 어디서 자고 있을까? 밥은 먹고 있을까? 그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그날 밤 11시쯤이었습니다. 문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조심스럽게 두드리는 소리였죠. 저는 급히 일어나 문을 열었습니다. 세준이었어요. 초췌한 얼굴이었습니다. 수염이 덥수룩하게 자라 있었고 눈은 충혈돼 있었죠. 옷도 구겨져 있었어요. 사흘 동안 제대로 씻지도 못한 모양이었습니다. 세준아.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화가 나면서도 안쓰러웠죠. 아들이 이렇게 망가져 있는 모습을 보니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세준이가 안으로 들어왔어요. 비틀거리며 걸었죠. 술 냄새가 났습니다. 소파에 주저앉더니 고개를 떨구었어요. 소희가 방에서 나왔습니다. 남편을 보더니 표정이 굳어졌죠.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조용히 옆에 섰습니다. 저는 세준이 앞에 앉았어요. 얼굴을 들여다봤죠. 세준아, 어디 있었어? 대답이 없었습니다. 세준이는 고개를 숙인 채 손만 비비고 있었어요. 손이 떨리고 있었죠. 엄마한테 할 말 없어? 그제야 세준이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입술이 파르르 떨렸죠. 엄마.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울음이 섞여 있었어요. 엄마, 나 죽어.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죽는다니 무슨 소리예요? 무슨 소리야? 진짜 죽을 것 같아. 사람들이 매일 전화해. 집 앞까지 찾아온대. 나 맞아 죽는다. 세준이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어깨가 들썩였어요. 39살 어른이 아이처럼 울고 있었죠. 저도 눈물이 났습니다. 아들이 이렇게까지 무너진 모습을 보니 마음이 아팠어요. 하지만 동시에 화도 났습니다. 왜 진작 말하지 않았냐고, 왜 혼자 끙끙 앓았냐고 소리치고 싶었죠. 엄마, 제발. 세준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떨리는 손이었어요. 집 팔아줘. 제발. 그것만 해결되면 다 끝나. 손이 얼어붙었습니다. 집을 팔라고요. 평생 지켜온 이 집을요. 세준아, 그게 무슨 소리야. 빚 갚아야 돼. 안 그러면 나 진짜 죽어. 목소리가 절박했습니다. 정말로 죽을 것 같은 표정이었어요. 저는 손을 빼냈습니다. 일어서서 창가로 걸어갔죠. 밖을 내다봤어요. 어두운 바다가 보였습니다. 세준아, 이 집이 뭔지 알아? 알아요. 하지만 여긴 내 아빠랑 내가 평생 일해서 장만한 곳이야. 너 키운 집이고 우리 가족 추억이 다 담긴 곳이라고. 목소리가 떨렸어요. 눈물을 참으려 했지만 참을 수가 없었죠. 빚 때문에 이 집을 넘기라니. 난 도저히 못하겠어. 뒤에서 세준이가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소희도 조용히 울고 있었어요. 그럼 난 어떻게 해요? 엄마가 날 죽으라는 거예요? 돌아봤습니다. 세준이가 바닥에 주저앉아 있었어요. 얼굴을 손으로 가리고 울고 있었죠.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아들을 살리고 싶었어요. 하지만 이 집까지 잃을 순 없었습니다. 이건 제 인생 전부거든요. 세준아, 다른 방법을 찾자. 집 말고 다른 방법이 있을 거야. 없어요. 그 사람들 말로는 집밖에 없대요. 그 사람들, 장도혁을 말하는 거였죠. 저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그 사람들 말을 왜 믿어? 다 거짓말이야. 거짓말이 아니에요. 진짜 서류도 있고 법적으로도 문제 없대요. 세준이가 주머니에서 종이 한 장을 꺼냈습니다. 구겨진 서류였어요. 테이블 위에 놓았죠. 이거 보세요. 대출 계약서예요.
여기 보면 엄마 집도 담보로 잡혀 있어요. 저는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글자가 빼곡했어요. 읽어 내려갔죠. 정말로 우리 집 주소가 적혀 있었습니다. 담보 항목이에요. 손이 떨렸어요. 이게 사실이라는 말인가요? 이게 언제? 대출 받을 때요. 급하게 도장 찍느라 제대로 안 읽었어요. 한숨이 나왔습니다. 바보 같은 놈. 왜 그렇게 덜렁거리는 거예요? 소희가 조용히 다가왔습니다. 서류를 들여다봤어요. 한참을 읽더니 고개를 저었죠. 이거 이상해요. 뭐가? 이 서류, 뭔가 조작된 것 같아요. 세준이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무슨 소리야? 도장 찍은 부분이요. 색깔이 달라요. 나중에 덧댄 것 같아요. 소희는 똑똑한 사람이에요. 서류 일을 해봐서 이런 걸 잘 알아보죠. 확실해? 100%는 아니지만 의심스러워요. 전문가한테 보여줘야 할 것 같아요. 희망이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만약 조작이라면 계약이 무효가 될 수도 있잖아요. 하지만 세준이는 고개를 저었어요. 소용없어요. 그 사람들은 어차피 방법을 찾을 거예요. 왜 그렇게 겁먹고 있어? 엄마는 몰라요. 그 사람들이 얼마나 무서운지. 세준이가 또 울기 시작했습니다. 완전히 무너진 모습이었어요. 싸울 의지가 전혀 없었죠.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들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오늘은 그만 자. 내일 다시 얘기하자. 세준이가 비틀거리며 일어났습니다. 소희가 부축했어요. 둘이 방으로 들어갔죠. 저는 거실에 남았습니다. 소파에 앉아 서류를 다시 들여다봤어요. 정말로 조작된 걸까요? 아니면 진짜일까요? 머리가 복잡했습니다. 생각이 정리되지 않았어요. 1시간쯤 지났을까요? 소희가 방에서 조용히 나왔습니다. 손에 뭔가 들고 있었어요. 어머님, 이거 봐야 할 것 같아요. 서류 몇 장이었습니다. 세준이 책상에서 가져온 거였죠. 이게 뭐야? 오빠 책상 서랍에 있었어요. 숨겨둔 것 같아요. 서류를 펼쳤습니다. 첫 장은 대출 계약서였어요. 아까 본 것과 비슷했죠. 하지만 다른 점이 있었습니다. 문서 구석에 빨간 도장이 찍혀 있었어요. 자세히 들여다봤죠. 글자가 보였습니다. 장도혁 개발조합.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장도혁. 그 사람 이름이 여기 있었어요. 이게 무슨 뜻이지? 소희가 다른 서류를 펼쳤습니다. 이것도 봐요. 투자 안내서였어요. 해외 선박 펀드라고 적혀 있었죠. 하지만 밑에 작은 글씨로 뭔가 쓰여 있었습니다. 본 투자는 장도혁 개발조합과 연계되어 있습니다. 모든 게 연결됐습니다. 투자 사기, 대출, 빚. 다 장도혁이 꾸민 일이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죠. 저 인간이 처음부터 계획한 거였어. 소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오빠를 빚에 빠뜨려서 집을 빼앗으려는 거예요. 눈물이 났습니다. 화가 나고 억울했어요. 어떻게 사람이 이럴 수가 있죠? 이 서류들 증거로 쓸 수 있을까? 아마도요. 경찰한테 가져가면 조사할 거예요. 희망이 보였습니다. 싸울 방법이 생긴 거예요.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세준이에요. 아들이 과연 증언할 수 있을까요? 지금 상태로는 힘들어 보였어요. 소희가 말했습니다. 어머님, 제가 오빠 설득해 볼게요.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고마워, 소희야. 며느리 손을 꼭 잡았습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함께 있어줘서 고마웠어요. 우리 이겨내자. 꼭. 소희가 웃었습니다. 눈물 섞인 웃음이었죠. 네, 어머님. 꼭 이겨낼 거예요. 그날 밤 잠들지 못했습니다. 천장을 보며 누워 있었어요. 장도혁 얼굴이 떠올랐죠.
그 비웃던 표정, 차가운 목소리, 분노가 끓어올랐습니다. 주먹을 쥐었어요. 손톱이 손바닥에 박혔죠. 더 이상 당하고만 있을 순 없었습니다. 반격해야 했어요. 아들은 무너졌지만 저는 무너지지 않을 겁니다. 이 집을 지킬 거예요. 우리 가족을 지킬 거예요. 새벽이 밝아왔습니다. 창문으로 햇살이 들어왔어요. 저는 일어났습니다. 씻고 옷을 갈아입었죠. 거울을 봤어요. 지친 얼굴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달랐어요. 예전과 달라진 눈빛이었죠. 포기하지 않겠다는 눈빛이었습니다. 끝까지 싸우겠다는 눈빛이었어요. 거울 속 제 얼굴을 보며 다짐했습니다. 윤혜정, 너는 할 수 있어. 꼭 이겨낼 거야. 목소리가 떨리지 않았습니다. 확신이 담겨 있었어요. 부엌으로 갔습니다. 커피를 끓였죠. 뜨거운 커피를 한 모금 마셨어요. 정신이 또렷해졌습니다. 소희가 나왔습니다. 눈이 부은 걸 보니 밤새 울었나 봐요. 어머님, 일찍 일어나셨네요. 응. 잠이 안 와서. 소희가 제 옆에 섰습니다. 함께 창밖을 봤어요. 바다가 보였죠. 아침 햇살이 파도 위에 반짝였습니다. 어머님, 우리 꼭 이겨요. 소희가 작게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꼭 이긴다. 두 사람이 나란히 서서 바다를 봤습니다. 파도가 밀려왔다 물러갔어요. 끊임없이 반복되는 움직임이었죠. 저희도 그래야 했습니다. 넘어져도 다시 일어서야 했어요. 무너져도 다시 세워야 했죠. 싸움은 이제 시작입니다. 긴 싸움이 될 거예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이 집은 제 인생이니까요. 제 전부니까요. 지킬 겁니다. 끝까지요. 다음 날 아침 저는 다락방으로 올라갔습니다. 오랜만이었어요. 먼지가 쌓여 있었죠. 창문으로 들어오는 햇살에 먼지가 춤을 췄습니다. 남편 유품들이 그대로 있었어요. 낡은 상자들, 옷가지들, 공구들. 10년 동안 손대지 않았던 것들이었죠. 정리해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차마 못했었습니다. 손대면 남편이 완전히 떠난 것 같아서요. 하지만 오늘은 달랐어요. 뭔가 찾아야 할 것 같았거든요. 남편이 남긴 흔적, 우리를 도와줄 무언가가 있을 것 같았습니다. 상자들을 하나씩 열어봤어요. 오래된 사진들이 나왔죠. 젊은 시절 우리 부부 모습, 세준이 어렸을 때 사진들. 보고 있으니 눈물이 났습니다. 구석에 낡은 가방이 있었어요. 검은색 가죽 가방이었죠. 남편이 늘 들고 다니던 거였습니다. 손때가 묻어 있었어요. 가방을 들어 올렸습니다. 무거웠어요. 뭔가 들어 있었죠. 지퍼를 열었습니다. 서류 뭉치가 나왔어요. 누렇게 바랜 종이들이었죠. 조심스럽게 꺼내 펼쳤습니다. 첫 장에 큰 글씨가 보였어요. 기부 체납 증서. 날짜는 30년 전이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이게 뭐죠? 읽어 내려갔습니다. 공유지를 개인에게 양도한다는 내용이었어요. 우리 집 주소가 적혀 있었죠. 남편 이름도 있었습니다. 도장도 선명하게 찍혀 있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이건 이 땅이 원래 공유지였다는 증거였어요. 그리고 정식으로 우리한테 넘어온 거였죠. 다음 장을 넘겼습니다. 편지가 나왔어요. 남편 필체였습니다. 익숙한 글씨체였죠. 혜정아. 첫 줄을 읽는데 눈물이 났어요. 남편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내가 세상을 떠난 뒤겠지. 미안해. 먼저 가서. 손이 떨려 글씨가 흔들렸어요. 눈물을 닦고 계속 읽었습니다. 이 땅은 우리 가족 거야. 내가 30년 전 공유지 불화받아서 정식으로 산 거야. 서류는 다 있어.
누가 뭐라 해도 절대 팔지 마. 이게 우리 가족한테 남기는 마지막 재산이야. 가슴이 뭉클했어요. 남편이 이렇게까지 생각했다니. 저를 위해, 세준이를 위해 이 땅을 지키라고 당부한 거였죠. 당신 혼자 힘들겠지만 견뎌. 우리 혜정이는 강한 사람이야. 꼭 이겨낼 거라 믿어.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편지를 가슴에 안았죠. 여보, 목이 메었습니다. 남편이 그리웠어요. 옆에 있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당신이 나한테 준 마지막 무기였구나. 서류를 다시 들여다봤습니다. 이게 증거예요. 이 땅이 합법적으로 우리 거라는 증거였죠. 장도혁이 뭐라 해도 소용없을 겁니다. 무릎을 꿇고 앉았어요. 서류를 끌어안았죠. 남편이 남겨준 마지막 선물이었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있었어요. 눈물을 다 쏟아낸 뒤에야 일어났습니다. 서류를 조심스럽게 가방에 넣었죠. 다락방을 내려왔습니다. 소희가 거실에 있었어요. 세준이는 아직 방에서 나오지 않았죠. 소희야. 며느리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네, 어머님. 이거 봐. 서류를 테이블 위에 펼쳤어요. 소희가 다가와 들여다봤습니다. 눈이 커졌죠. 이게 뭐예요? 기부 체납 증서야. 이 땅이 원래 공유지였는데 30년 전에 내 아버님이 정식으로 불화받은 거야. 소희가 서류를 자세히 읽었습니다. 한 장 한 장 넘기며 확인했어요. 어머님, 이거 대단한 증거예요. 그치? 네. 이게 있으면 장도혁이 뭐라 해도 소용없어요. 법적으로 완벽한 서류거든요. 희망이 보였습니다. 드디어 싸울 무기를 찾은 거예요. 소희가 편지도 읽었습니다.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아버님이. 그래. 우리한테 이걸 남겨주신 거야. 소희가 서류를 내려놓았습니다. 저를 똑바로 쳐다봤어요. 눈빛이 달라져 있었죠. 어머님, 이제 저랑 같이 싸워요. 목소리에 힘이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달라진 게 느껴졌어요. 우리 이길 수 있어요. 이 서류만 있으면요. 저는 소의 손을 잡았습니다. 고마워. 아니에요. 저도 가족이잖아요. 두 사람이 마주보며 웃었어요. 눈물 섞인 웃음이었지만 희망이 담겨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햇살이 들어왔어요. 따뜻한 빛이었죠. 오랜만에 마음이 조금 가벼워졌습니다. 남편이 우리를 돕고 있었어요. 하늘에서 지켜보며 힘을 주고 있는 것 같았죠. 여보, 고마워요. 당신 덕분에 우리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아요. 마음속으로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그가 웃고 있는 것 같았어요. 싸움은 이제 시작입니다. 하지만 이제 두렵지 않았어요. 무기가 생겼으니까요. 그리고 함께 싸울 사람이 있으니까요. 소희와 저 두 사람이 나란히 서서 서류를 내려다봤습니다. 이게 우리의 희망이었어요. 우리의 무기였죠. 내일부터 본격적으로 움직여요. 소희가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더 이상 당하고만 있지 말자. 결심이 섰습니다. 이제 우리 차례였어요. 반격할 시간이었죠. 다음 날 아침 소희는 일찍 집을 나섰습니다. 저한테는 시장 간다고 했어요. 하지만 실제론 다른 곳으로 향했죠. 장도혁의 사무실이었습니다. 소희는 며칠 전 세준이 서류에서 주소를 확인했어요. 시내 중심가에 있는 빌딩이었죠. 3층에 있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버스를 타고 1시간을 갔어요. 빌딩 앞에 도착했죠. 유리로 된 높은 건물이었습니다. 깔끔해 보였어요. 소희는 숨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떨렸어요. 하지만 해야 했죠. 진실을 밝혀내야 했으니까요. 로비로 들어갔습니다. 경비가 물었어요. 어디 찾으세요? 3층이요. 어느 회사신데요? 친구 만나러 왔어요.
거짓말이었습니다. 경비는 의심스러운 얼굴로 쳐다봤지만 더 묻지 않았어요. 소희는 엘리베이터를 탔죠. 3층에 내렸습니다. 복도가 조용했어요. 몇 개 사무실 문이 보였죠. 하나씩 살펴봤습니다. 끝에서 세 번째 문에 간판이 붙어 있었어요. 장도역 개발 컨설팅. 바로 여기였죠. 소희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문 앞으로 조심스럽게 다가갔어요. 안에서 목소리가 들렸죠. 귀를 대고 들었습니다. 남자 여러 명이 얘기하고 있었어요. 사장님, 윤혜정 집은 언제쯤 넘어올까요? 장도영 목소리였습니다. 곧이야. 세준이가 곧 설득할 거야. 확실해요? 확실하지. 그놈 빚이 얼마인데. 안 하면 자기가 죽는 거야. 웃음소리가 들렸어요. 비웃는 소리였죠. 소희는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녹음 버튼을 눌렀어요. 문틈에 휴대폰을 바짝 댔죠. 그 집이 그렇게 중요해요? 다른 남자가 물었습니다. 당연하지. 그 집이 재개발 핵심이야. 저기만 비우면 전체 계획이 승인돼. 수백억짜리 사업이라고. 세준이는 어떻게 할 거예요? 쓸 만큼 썼으면 버리는 거지. 빚 정리해준다고 했지만 그건 거짓말이야. 어차피 법적으론 아무 문제 없어. 소희는 손이 떨렸어요. 분노가 치밀어 올랐죠. 저 인간이 처음부터 다 계획한 거였어요. 그럼 윤혜정은요? 늙은이 하나 어떻게든 되지. 집 팔리면 갈 데 없어서 알아서 나갈 거야. 역시 사장님은 대단해요. 아첨하는 목소리였습니다. 장도혁이 웃었어요. 이게 다 사업이야. 감정 섞으면 안 돼. 소희는 녹음을 멈췄습니다. 충분했어요. 이걸로 증거를 확보한 거죠. 뒤로 물러나려는데 갑자기 문이 열렸습니다. 남자 한 명이 나왔어요. 정장을 입은 사람이었죠. 소희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누구세요? 심장이 멎는 것 같았어요. 소희는 재빨리 대답했습니다. 아, 화장실 찾고 있어요. 여기가 아닌데요. 죄송해요. 처음 와봐서요. 남자가 의심스러운 눈으로 쳐다봤습니다. 소희는 웃으며 뒤로 물러났어요. 저쪽에 있나 보네요. 감사합니다. 돌아서서 걸었습니다. 천천히요. 뛰면 수상해 보일 테니까요. 엘리베이터 버튼을 눌렀어요. 오는 게 너무 느렸죠. 뒤를 돌아봤습니다. 남자가 아직 복도에 서 있었어요.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습니다. 소희는 재빨리 안으로 들어갔어요. 문이 닫히는 순간 장도혁이 사무실에서 나오는 게 보였죠. 저 여자 누구야?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문은 이미 닫혔어요. 엘리베이터가 내려가기 시작했죠. 소희는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식은땀이 났어요. 간신히 빠져나온 거였죠. 1층에 도착했습니다. 로비를 빠르게 지나 밖으로 나갔어요. 뛰기 시작했죠. 빌딩에서 멀어질 때까지 계속 뛰었습니다. 모퉁이를 돌아 멈춰 섰어요. 숨이 찼죠. 하지만 안도감이 밀려왔습니다. 성공한 거예요. 휴대폰을 꺼내 녹음 파일을 확인했습니다. 잘 녹음됐어요. 장도영 목소리가 선명하게 들렸죠. 이걸로 끝장낼 수 있어. 소희는 웃었습니다. 드디어 반격할 무기를 손에 넣은 거예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오후 2시쯤이었어요. 저는 식당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죠. 어머님, 소희가 급히 들어왔습니다. 숨이 차 있었어요.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이거 들어보세요. 휴대폰을 내밀었습니다. 재생 버튼을 눌렀어요. 장도영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저는 귀를 기울였죠. 한마디 한마디가 귓속으로 파고들었어요. 세준이, 그 집만 팔면 끝이지. 그 집이 재개발 핵심이야. 세준이는 쓸 만큼 썼으면 버리는 거지.
손이 떨렸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저 악당이 처음부터 우리 가족을 노린 거였죠. 녹음이 끝났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내려놓았어요. 소희야, 이거 어떻게 구한 거야? 사무실 가서 녹음했어요. 뭐? 깜짝 놀랐습니다. 위험한 일이었거든요. 혼자 갔어? 위험하잖아. 괜찮아요. 잘 빠져나왔어요. 소희가 웃었습니다. 떨리는 웃음이었지만 자랑스러워 보였어요. 저는 며느리를 꼭 안았습니다. 고마워. 정말 고마워. 아니에요, 어머님. 가족이잖아요. 둘이 한참 안고 있었어요. 눈물이 났죠. 고마움과 안도감이 뒤섞인 눈물이었습니다. 어머님, 세준 씨도 피해자예요. 소희가 말했습니다. 도혁이 아예 처음부터 우리 가족을 노린 거예요. 빚도 다 그 사람이 만든 거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고 있었죠. 하지만 들으니 더 화가 났습니다. 이제 어떻게 할 거야? 경찰한테 가요. 이 녹음 파일하고 어제 찾은 서류 들고요. 그래. 그래야지. 드디어 반격할 시간이 왔습니다. 더 이상 당하고만 있지 않을 거예요. 그날 저녁 세준이가 방에서 나왔습니다. 며칠 만이었어요. 얼굴이 여전히 창백했죠. 저는 세준이를 불렀습니다. 세준아, 이리 와봐. 세준이가 조심스럽게 다가왔어요. 소파에 앉았죠. 이거 들어봐. 녹음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장도영 목소리가 흘러나왔어요. 세준이 얼굴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창백해지더니 하얘졌죠. 손이 떨렸어요. 저 새끼가. 욕이 나왔습니다. 세준이는 주먹을 쥐었어요. 온몸이 떨렸죠. 엄마, 저 진짜 이용당한 거였어요. 눈물이 났습니다. 분노와 억울함이 섞인 눈물이었어요. 알아. 엄마가 다 알아. 세준이를 안아줬습니다. 아들이 제 품에서 울었어요. 어른이 됐지만 여전히 제 아들이었죠. 이제 우리가 반격할 차례야. 소희가 말했습니다. 내일 경찰서 가요. 다 같이요. 세준이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제가 증언할게요. 다 말할게요. 목소리에 힘이 들어갔어요. 드디어 아들이 정신을 차린 거였죠. 그래. 우리 함께 이겨내자. 세 사람이 손을 맞잡았습니다. 가족이 다시 하나가 된 순간이었어요. 창밖으로 밤바다가 보였습니다. 달빛이 파도 위에 반짝였어요. 폭풍은 지나가고 있었죠. 이제 우리 차례였습니다. 장도혁을 무너뜨릴 차례였어요. 싸움은 이제 막바지에 접어들었습니다. 승리가 보이기 시작했어요. 포기하지 않길 잘했습니다. 끝까지 버틴 보람이 있었죠. 내일부터 모든 게 바뀔 거예요. 우리가 이길 거예요. 그 믿음으로 그날 밤을 보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일찍 일어났습니다. 오늘이 결전의 날이었거든요. 옷을 단정하게 입었어요. 거울을 보며 머리를 빗었죠. 떨렸지만 침착해야 했습니다. 소희와 세준이도 준비를 마쳤어요. 세 사람이 거실에 모였죠. 테이블 위에 서류들을 펼쳐 놓았습니다. 남편의 기부 체납 원본 문서, 소희가 녹음한 장도혁의 자백, 단속대 찍은 영상, 세준이의 대출 계약서, 모든 증거가 갖춰져 있었어요. 이제 가자. 제가 말했습니다. 세 사람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시청으로 향했습니다. 버스를 타고 40분을 갔어요. 큰 건물이 보였죠. 시청 본관이었습니다. 로비로 들어갔어요. 안내 데스크에서 물었습니다. 감사실이 어디에 있나요? 5층입니다.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올라가는 동안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손에 든 서류 가방이 무겁게 느껴졌죠. 5층에 도착했습니다. 복도를 따라 걸었어요. 감사실이라는 간판이 보였죠.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직원 한 명이 책상에 앉아 있었어요. 중년 남자였죠.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민원 접수하러 왔습니다. 어떤 민원이신데요? 재개발 사기와 공무원 비리입니다. 직원의 표정이 바뀌었어요. 진지해졌죠. 자세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저는 서류 가방을 열었습니다. 증거 서류들을 하나씩 꺼내 책상 위에 놓았어요. 이게 남편이 30년 전 받은 기부 체납 증서입니다. 이 땅은 합법적으로 우리 소유예요. 직원이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꼼꼼히 읽어 내려갔죠. 이건 장도혁이라는 개발업자가 제 아들을 사기쳐서 빚에 빠뜨린 증거입니다. 세준이의 대출 계약서를 내밀었어요. 조작된 도장이 찍힌 부분을 가리켰죠. 그리고 이건 장도혁이 직접 한 말을 녹음한 겁니다. 소희가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재생 버튼을 눌렀어요. 장도혁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죠. 세준이, 그 집만 팔면 끝이지. 그 집이 재개발 핵심이야. 직원이 귀를 기울였습니다. 표정이 점점 굳어졌어요. 마지막으로 이건 시청 단속반이 불법으로 저희 식당 시설을 철거한 영상입니다. 소희가 영상을 보여줬어요. 비가림막을 뜯어내는 장면이 나왔죠. 직원이 모든 자료를 다 확인했습니다. 한참 동안 말이 없었어요. 심각한 표정이었죠.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그는 안쪽 사무실로 들어갔습니다. 문이 닫혔어요. 저희는 밖에서 기다렸죠. 10분쯤 지났을까요? 문이 열리고 다른 사람이 나왔습니다. 정장을 입은 중년 여자였어요. 감사관이라고 소개했죠. 윤혜정 씨 맞으십니까? 네, 맞습니다. 자료 다 확인했습니다. 심각한 사안이네요. 감사관이 우리를 안쪽 회의실로 안내했습니다. 자리에 앉았어요. 장도혁이라는 사람, 저희도 예전부터 의심하고 있었습니다. 몇 건 민원이 들어왔거든요. 그래요? 네. 하지만 증거가 부족해서 못 움직였어요. 이번에 가져오신 자료들이 결정적입니다. 희망이 보였습니다. 드디어 저 악당을 잡을 수 있는 거예요. 경찰과 협조해서 수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중으로 장도혁 사무실을 압수수색할 겁니다. 정말요? 네. 그리고 단속 과정도 재조사하겠습니다. 불법이 확인되면 담당자도 처벌받을 겁니다.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눈물이 날 것 같았죠. 드디어 정의가 실현되는 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목이 메었습니다. 감사관이 웃으며 말했어요. 감사할 것 없습니다. 저희가 해야 할 일이에요. 회의실을 나왔습니다. 복도로 걸어 나오는데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소희가 부축했죠. 어머님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그냥 안도가 돼서. 세 사람이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내려가면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각자 생각에 잠겨 있었죠. 로비로 나왔습니다. 밖으로 나가려는데 세준이가 멈춰 섰어요. 엄마, 나 잠깐 혼자 있고 싶어. 왜? 그냥 정리 좀 하고 싶어서. 세준이 얼굴이 복잡해 보였어요. 여러 감정이 뒤섞여 있는 것 같았죠. 알았어. 집에서 기다릴게. 세준이가 고개를 숙이고 걸어갔습니다. 혼자 거리로 나갔어요. 저와 소희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식당 문을 열었죠. 평소처럼 준비를 시작했어요. 하지만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세준이 걱정도 됐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 불안하기도 했죠. 그날 오후 2시쯤이었습니다. 뉴스 속보가 떴어요. 소희가 휴대폰을 보더니 소리쳤죠. 어머님, 뉴스 봐요. 화면을 보여줬습니다. 기사 제목이 크게 떠 있었어요. 개발 브로커 장도혁, 사기 공갈 혐의로 긴급 체포.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기사를 읽어 내려갔어요. 경찰과 시청 감사팀이 오늘 오후 장도역 개발 컨설팅 사무실을 급습했다. 압수수색 과정에서 문서 위조, 사기, 공갈 증거가 다수 발견됐으며 장도역 대표는 현장에서 체포됐다. 눈물이 났습니다. 드디어 해냈어요. 저 악당을 잡은 거죠. 어머님, 우리가 이긴 거예요. 소희가 저를 안았습니다. 두 사람이 울면서 웃었어요. 기쁨과 안도가 뒤섞인 감정이었죠. 뉴스는 계속 이어졌습니다. 장도역은 여러 지역에서 유사한 수법으로 주민들을 속여 부동산을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가 수십 명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화면에 장도역이 체포되는 장면이 나왔어요. 수갑을 찬 채 고개를 숙이고 경찰차에 오르는 모습이었죠. 여유롭던 표정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무너진 얼굴이었어요. 저 인간 결국 잡혔네. 소희가 말했습니다. 저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악은 결국 벌을 받는 거야. 그때 문이 열렸습니다. 세준이가 들어왔어요. 얼굴이 눈물로 범벅이었죠. 눈이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엄마. 목소리가 떨렸어요. 세준이가 제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울먹이는 소리였어요. 어깨가 들썩였죠. 저는 아들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얼굴을 마주봤어요. 됐어. 다 끝났어. 아니에요. 제가 엄마를 배신했잖아요. 용서받을 자격이 없어요. 세준아. 아들 어깨를 잡았습니다. 똑바로 쳐다봤어요. 너도 피해자야. 나쁜 건 장도역이야. 하지만 그만해. 이제 다 끝났으니까 앞으로만 보자. 세준이가 와락 안겼습니다. 제 품에서 울었어요. 한참을 울더니 진정됐죠. 고마워요, 엄마. 그리고 미안해요. 알았어. 이제 그만 울어. 세준이가 눈물을 닦았습니다. 소희도 다가와 남편 손을 잡았어요. 세 사람이 함께 서 있었죠. 이제 새로 시작하는 거야. 알았지? 두 사람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녁 때가 됐습니다. 식당에 손님들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단골 손님 한 분이 말했죠. 사장님, 뉴스 봤어요? 그 나쁜 놈 잡혔더라고요. 네, 봤어요. 잘 됐어요. 사장님도 이제 편히 장사하시겠네요. 감사합니다. 손님들이 하나둘 축하 인사를 건넸습니다. 저는 웃으며 받았어요. 마음이 따뜻해졌죠. 밤이 됐습니다. 손님들이 다 가고 문을 닫았어요. 정리를 마치고 위층으로 올라갔죠. 거실 창문을 열었습니다. 바닷바람이 들어왔어요. 시원했죠. 파도 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보, 우리 이겼어요. 하늘을 보며 말했습니다. 남편이 어딘가에서 웃고 있을 것 같았어요. 당신이 남겨준 서류 덕분이에요. 고마워요. 별이 반짝였습니다. 남편이 대답하는 것 같았죠. 소희와 세준이가 방에서 나왔어요. 세 사람이 소파에 앉았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할 거예요? 세준이가 물었습니다. 식당 계속할 거야. 여기가 우리 삶이잖아. 제가 도와드릴게요. 이제 제대로 일 찾아서요. 그래. 힘내. 소희도 말했습니다. 저도 도울게요, 어머님. 우리 함께해요. 고마워, 얘들아. 세 사람이 손을 맞잡았습니다. 가족이었어요. 힘든 시간을 함께 이겨낸 가족이었죠. 창밖으로 달빛이 비쳤습니다. 바다가 잔잔했어요. 폭풍은 완전히 지나갔죠. 이제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평온함이었어요. 내일부터 다시 일상이 시작될 겁니다. 아침에 일어나 업한장에 가고 생선을 손질하고 손님을 맞이하겠죠. 평범한 하루들이 이어질 거예요. 하지만 이제 두렵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겨냈으니까요. 함께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소파에 앉아 세 사람이 말없이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바다가 조용히 숨을 쉬고 있었어요. 파도가 밀려왔다 물러갔죠. 인생도 그런 것 같았습니다. 힘든 시간이 오지만 결국 지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평화가 찾아오는 거죠.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바닷바람이 폐 속 깊이 들어왔어요. 살아있다는 느낌이었죠. 우리 잘 버텼어.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옆에서 소희와 세준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렇게 그날 밤이 깊어갔습니다. 평화로운 밤이었어요. 오랜만에 편안한 잠을 잘 수 있을 것 같았죠. 내일은 새로운 시작입니다. 희망이 있는 내일이에요. 6개월이 흘렀습니다. 해정식당 앞 바다는 평온했어요. 파도가 잔잔하게 일렁였죠. 아침 햇살이 물결 위에서 반짝였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평화로운 풍경이었어요. 저는 여느 때처럼 새벽에 일어났습니다. 업한장에 다녀와 생선을 손질했어요. 칼질이 익숙했죠. 20년 넘게 해온 일이니까요. 식당 문을 열었습니다. 손님들이 하나둘 들어왔어요. 단골 손님들이었죠. 웃으며 인사를 나눴습니다. 사장님, 오늘도 잘 부탁드립니다. 네, 고객님. 맛있게 드세요. 일상이 돌아왔습니다. 평범하지만 소중한 일상이었어요. 불법 대출은 모두 무효 처리됐습니다. 세준이의 빚도 사라졌죠. 법원에서 장도혁이 조작한 서류라고 판결했거든요. 아들이 짊어졌던 짐이 내려진 거예요. 세준이는 요즘 바빠요. 정신 상담을 받고 있거든요. 일주일에 2번씩 병원에 갑니다. 상담 선생님이 많은 도움을 주고 계시죠. 아들 얼굴이 점점 밝아지고 있어요. 재취업 교육도 받고 있습니다. 용접 기술을 다시 배우고 있어요. 새로운 기계들, 새로운 방식들을 익히는 중이죠. 늦었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아들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엄마, 다음 달부터 조선소 하청업체에 들어가요. 어제 저녁 세준이가 말했어요. 화난 얼굴이었죠. 정말 잘 됐다? 네. 처음엔 수습이지만 열심히 할게요. 아들 눈빛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예전처럼 흔들리지 않았어요. 단단해진 눈빛이었죠. 소희도 변했습니다. 더 밝아졌어요. 웃음이 많아졌죠. 남편이 건강해지니까 며느리도 편해진 거예요. 요즘 소희는 식당 일을 돕고 있습니다. 아침마다 내려와 청소를 하고 손님 맞을 준비를 해요. 저한테는 큰 힘이 되죠. 어머님, 이거 여기 놓을까요? 그래, 고마워. 두 사람이 함께 일하는 시간이 좋습니다. 말을 많이 하진 않지만 서로 알아요. 가족이니까요.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손님들이 다 가고 문을 닫았어요. 정리를 마치고 위층으로 올라가려는데 세준이가 저를 불렀습니다. 엄마, 잠깐만요. 왜? 세준이가 거실 소파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갑자기요. 세준아, 왜 이래? 엄마.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들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무슨 소리야? 다 끝난 일인데. 아니에요. 난 우리 가족을 지키지 못했어요. 엄마를 배신했고 집을 위험하게 만들었어요. 세준이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어깨가 떨렸어요. 저는 아들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꼭 껴안았어요. 그만해. 다 지나간 일이야. 하지만 이 바람도 지나간다. 남아있는 건 가족뿐이야. 세준이가 제 품에서 한참 울었습니다. 저도 눈물이 났어요. 하지만 슬픈 눈물은 아니었습니다. 안도의 눈물이었죠. 이제 앞으로만 보자. 알았지? 네, 엄마. 세준이가 눈물을 닦았습니다. 웃었어요.
오랜만에 보는 환한 웃음이었죠. 옆에서 소희가 조용히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따뜻한 미소였어요. 다음 날 아침 세 사람이 함께 식당 오픈 준비를 했습니다. 저는 주방에서 국을 끓였어요. 소희는 테이블을 닦았죠. 세준이는 의자를 내렸습니다. 가족이 함께 일하는 모습이었어요. 예전엔 상상도 못했던 풍경이죠. 엄마, 다 됐어요. 세준이가 말했습니다. 그래. 수고했어. 문을 열었어요. 손님들이 들어오기 시작했죠. 점심때가 됐습니다. 손님들로 가득 찼어요. 세 사람이 분주하게 움직였죠. 저는 주방에서 요리하고 소희는 서빙하고 세준이는 설거지를 했습니다. 사장님, 오늘 국 진짜 맛있네요. 단골 손님이 소리쳤어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했어요. 이렇게 평범한 하루가 이렇게 소중한 줄 몰랐죠. 저녁 때가 됐습니다. 마지막 손님이 나가고 문을 닫았어요. 정리를 마쳤죠. 오늘 다들 수고했어. 아니에요, 어머님. 소희가 웃었습니다. 세준이도 웃었어요. 위층으로 올라갔습니다. 거실 식탁에 둘러앉았죠. 저는 주방에서 국을 끓였어요. 간단한 저녁이었습니다. 자, 먹자. 국을 떠서 상에 올렸어요. 김치와 반찬도 꺼냈죠. 세 사람이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따뜻한 국을 한 입 떠먹었어요. 맛있다. 세준이가 말했습니다. 소희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간이 딱 맞네. 조용한 저녁 식사였습니다. 하지만 따뜻했어요. 가족이 함께 있는 시간이었으니까요. 밥을 다 먹고 설거지를 했습니다. 소희가 도와줬어요. 두 사람이 함께 설거지를 하며 이런저런 얘기를 나눴죠. 거실로 나왔습니다. 창문을 열었어요. 바닷바람이 들어왔죠. 시원했습니다. 바다를 바라봤어요. 달빛이 파도 위에 반짝였습니다. 고요한 밤바다였죠. 바람이 아무리 거세도 지켜야 할 사람이 있으면 꺼지지 않아.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뒤에서 소희와 세준이가 다가왔어요. 엄마, 어머님, 두 사람이 제 옆에 섰습니다. 세 사람이 나란히 바다를 바라봤어요. 파도가 밀려왔다 물러갔습니다. 끊임없는 움직임이었죠. 인생도 그런 것 같았어요. 힘든 시간이 와도 결국 지나가는 거죠. 우리 잘 버텼어. 제가 말했습니다. 옆에서 두 사람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엄마. 네, 어머님. 세 사람의 손이 자연스럽게 맞잡혔습니다. 따뜻한 온기가 전해졌어요. 바람이 다시 불어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두렵지 않았어요. 우리는 함께니까요. 이 집은 바람이 머물던 곳입니다. 거센 바람도 차가운 바람도 다 지나갔죠. 남은 건 가족이에요. 서로를 지키는 사람들이에요. 내일도 해는 뜰 겁니다. 저는 또 새벽에 일어나 업한장에 갈 거예요. 생선을 손질하고 식당 문을 열겠죠. 소희와 세준이가 옆에서 도와줄 거예요. 평범한 하루들이 이어질 겁니다. 하지만 그 평범함이 얼마나 소중한지 이제 알아요. 창밖으로 별이 보였습니다. 반짝이는 별들이었어요. 남편도 저 별 어딘가에서 우릴 지켜보고 있겠죠. 여보, 우리 잘 살고 있어요. 걱정 마세요. 마음속으로 말했습니다. 남편이 웃고 있는 것 같았어요. 그렇게 그날 밤이 깊어갔습니다. 평화로운 밤이었어요. 가족이 함께하는 따뜻한 밤이었죠. 바람이 머물던 집에서 우리는 새로운 하루를 맞이할 준비를 했습니다. 여러분, 힘든 시간이 와도 포기하지 마세요. 혜정처럼 끝까지 버티면 반드시 희망이 찾아옵니다. 가족의 소중함, 정의는 결국 승리한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여러분 곁에도 지켜야 할 소중한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오늘 하루도 힘내세요. 그럼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을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고맙습니다. 저는 AI 나레이션 연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